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27년 만에 보험료율을 올리고 재정이 나빠지면 급여액을 줄이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 안정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요. 월 소득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인 명목소득 대체율은 42%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건데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중장년층의 저항도 예상되는데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9월 4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1부에서는 김필수의 차필 귀정 함께 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에서 일본 소프트뱅크와 함께 지역 창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잠시 후 안동시 공보감사실의 김주연 주무관과 함께합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귀정 시작합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런 얘기가 자주 들리고 있는데요. 기후 위기와 안전운전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이 운전할 때 폭염이나 폭우 이런 것들이 아마 주변에서 많이 느끼시는데, 예. 안전운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면은 이 사고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갑자기 뭐 국지성 폭우가 쏟아든지 하게 되면은 지금의 평상시의 안전 의식 가지고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더더욱 지금 보면은 폭염이 가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한 달 동안 열대야부터 아직도 지금 낮에는 뜨겁지 않습니까? 예. 이 상태에서 평상시 습관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특히 이제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온도가 낮에 워낙 높으면은요, 예. 원래 웬만큼 높아지더라도 자동차 화재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이 공기 자체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면은 차가 달리게 되면은 엔진에 뜨거운 열을 식혀줘야 되는데, 이 바람이 뜨겁다 보면은 제대로 못 식혀주면은 그게 또 화재 요인이 되어서 화재 건수가 급증을 해요. 이건 뭐 내연차 마찬가지죠,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노출돼서 운전 방법을 좀 더 안전하게 바꿔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잖아도 상급 운전,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가 아직도 좀 몸에 배어 있고, 또 앞뒤자의 간격 충분히 뛰질 않고 가까이 접근하다 보니까 한번 추돌 사고 생기면 다중 추돌 사고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운전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3급 운전이라는 게 있군요. 급가속, 급출발, 급정지 이런 거 좀 피해줘라. 그러니까 이런 뜨거운 여름에는 뭐 내연차도 뭐 화재 사고 있겠지만 전기차도 혹시 온도 폭염과 연관이 있나요? 기온이 높으면 일단 온도가 올라가면은 별로 좋지는 않죠. 그리고 직사광선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역시 견딜 수 있는 건 없어요. 전기차도 이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보다 그늘에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난 거는 이 위를 받게 되면 주로 배터리는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직접 직사광선에 노출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항상 말씀드린 대로 바닥에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과속방지턱 같은 바닥을 충돌한다든지, 또는 요새 국지성 폭우가 생겨서 침수도로 물이 좀 깊은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보다 좀 더 조심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자전선으로 충전하지 말기,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부분이 이 몇 번 노출이 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배터리 셀의 불량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또 이게 노후화된 전기차가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내연기관차보다도 안전하게 운전의 방법, 또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페달 하나만 가지고 운전하는 방법도 내연기관차가 틀린 방법이기 때문에 감각이나 운전 방법, 관리 방법이 분명히 조금은 틀려서 이런 부분의 인식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 매번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 교수님이 이제 충격, 침수 이런 거 주의하라는 거. 자, 기후 위기에 맞춰서 안전 운전하려면 어떤 습관을 좀 고쳐 나가야 될지. 아까 뭐 3급 지향하라 이 말씀 주셨고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워밍업 같은 것도 내연기관차 같은 거는 꼭 필요해요. 뭐 인터넷상에서 유튜브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지금 전자제어 엔진이니까 워밍업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에요. 잘못된 겁니까? 저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예전 차 같지 않게 안 좋아요. 공회전 오래 시키지 말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건 맞아요. 공회전 개념하고 워밍업가 틀립니다. 왜냐면은 내연기관차는 한나절 세워두게 되면은 위에 있는 엔진오일 같은 게 바닥으로 딱 내려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시동을 켜주는 순간 오일 펌프가 동작이 되면서 오일을 펌프질해서 위에 밸브부터 쫙 뿌려주는 효과거든요. 그러면 세화시키기가 오일이 있게 되면은 냉각작용, 밀봉작용, 뭐 이런 윤활작용, 이 3대 작용이라는데 이런 작용을 하면서 이 매끄럽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의 수명이나 연비나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들을 다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워밍업 1, 2분, 겨울에는 2, 3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2분 동안 아침에 시동을 켜놓으시고요. 내리셔서 차 한 바퀴 돌아보면서 타이어 툭툭 치면서 타이어 바람 있는지 차 내 상태가 어떤지를 한 바퀴 돌아보는 시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거 습관화하면 좋겠네요. 저 시동 걸어놓고 차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맞습니다. 이게 몇 년 지난 다음에 같은 연식의 주행거리가 비슷한 차인데 소음, 진동, 연비, 고장 빈도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꼭 해보셔야 되는데 근데 전자제어 엔진이니까 워밍업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계 시스템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 정도로요? 그래서 그것도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그런 방법 또 이 관리 방법에 있어서도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라든지 타이어, 특히 타이어는 1일 점검 항목이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고속에서 타이어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형 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타이어는 엔진하고 변속기보다 더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여서 그리고 뭐 장거리 운전할 때 뭐 이번 이 교통 안전에 대한 것들도 실시간으로 좀 알고 또 초행길 같은 데는 미리 정보 운전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에 너무 의존하지 않기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실내에서 여러 명이 타면은 이산화탄소 증가하니까 또 환기를 자주 해서 좀 졸음운전을 방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하나하나를 소홀하게 만들면 그게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 여기에 기후변화에 의해서 폭염이나 폭우 때문에 이 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사고가 또 유발될 수가 있어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 워밍업,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1, 2분 정도, 겨울철에는 2, 3분 정도는 워밍업을 시켜주고 차를 출발을 시켜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하고 똑같군요.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서 뭐 바로 뭐 걷고 뛰고 할 수 없잖아요. 뭐 마찬가지로. 노화된 차일수록 사람하고 똑같아요. 자주 쉬셔야 되고 자주 관리해야 되고 왜냐? 내연기관은 3만 개의 부품이고 전기차는 13,000개에서 18,000개 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부품이. 그래서 8년, 9년 되면은 어느 부품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만큼 노화되면 될수록 신경을 써야 되고 사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운전할 때 요즘에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휴대전화를 뭐 사용한다거나 문자를 보낸다거나 심지어는 뭐 DMB를 신청한다거나. 뒤쪽에 안전띠 같은 경우도 전자석 안전띠 일단 도로로 나가면 무작정 매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 카시트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 들고 통화하거나 귀에 꽂고 합법적으로 하더라도요. 아마 아시겠지만은 통화할 때 정신이 통하는 데 집중이 되다 보니까 내가 목적지까지 갔는데 내가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나시죠,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 저도 이제 통화를 귀에 꽂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말이 길어지면은요. 도착해서 나중에 통화하시고 되도록 짧게 하시는 거. 그리고 아직도 DMB 시청하시는 분도 아직도 있어요. 그래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첨단 장치 요새 많이 나왔는데 너무 의지연도를 높이지 마십시오. 왜? 지금 나오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운전할 수 있는 장비는 전 세계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운전 보조 기능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에이다스 이런 거 쓰다가 이미 여러 명 사망했어요. 왜? 장치가 약간 오동작하거나 약간의 문제만 생기고 너무 신뢰성을 높이게 되면은 아직 레벨 4 단계의 자율주행은 전 세계에서 아무도 개발돼서 나온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믿지 마시고 이 첨단 장치들은 나를 보호해주는데 보조 기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훨씬 예.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벨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뭐 고속도로 같은 데 나갈 때는 전좌석 다 잘 매는데 네. 시내 운전할 때 그 뒷좌석 있잖아요. 뒷좌석을 안 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꼭 매셔야 돼요. 왜냐? 뒷좌석이 더 위험해요. 추돌을 했을 때. 그렇죠. 더 튕겨나가거든요. 위험하죠. 예. 예, 더 위험하고요. 특히 택시 타실 때 이 안내 음성 나오잖아요. 예. 근데 안내 음성 나오는데 매는 거 안 매는 거는 일반 손님이 뒤에 오른쪽 좌석에 앉아서 알아서 하는데 예. 꼭 매셔야 돼요. 그렇죠. 예, 멜수록 안전이 보장이 되고요.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안전띠가 생명띠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사고가 혹시 생겼을 때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안전띠라고 보시면 되고 예. 안전띠를 맸을 때 에어백이 터져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안전띠를 안 매고 에어백은 흉기가 될 수가 있어요. 도리어. 오히려 안전띠를 안 맨 상태에서 에어백이 터지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10년 동안에 300명이 에어백 맞아 죽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에어백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 지능형 에어백이라고 4세대 에어백이 의무화돼 있어요. 미국만요. 예. 그 4세대 에어백 의무화시킨 이유가 미국 사람 보면 등치가 크잖아요. 예. 과체중이 아니라 비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차가 푹 꺼질 정도거든요. 그래서 차가 혹시 충돌하게 되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만큼 관성이 세지 않습니까? 몸이 튀어나오는 게. 예. 그래서 에어백 맞아 죽은 사람이 그 예전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인데 10년 동안에 300명이 사망했더라고요. 그래. 아니 그 충격을 좀 이렇게 푹신하니까 이렇게 흡수를 하지 않나 보네요. 어떨 때는. 그래서 너무 세네. 그게 4세대 에어백.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몸무게가 그게 안 나가니까 4세대 에어백이 의무화는 안 돼 있어요. 예. 유일하게 미국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에어백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에어백이라는 것이 너무 믿지 마시고요. 앞에 ARS라는 말이 써 있는데 예. 모든 에어백은 ARS의 약자 뜻이요. 예. 보조적인 안전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즉 1단계 안전띠를 맸을 때 당신을 2차적으로 보호해줍니다라는 뜻이 ARS예요. 그렇죠. 예, 보조 수단이죠. 그렇죠. 완벽한 수단은 맞습니다. 아니겠고. 예. 그래서 1단계는 안전띠, 2단계는 에어백, 그다음에 안전운전이 보장돼서 그렇죠. 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4중, 5중 이상으로 하면 할수록 강조되고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사망 사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환경을 위해서 우리 자동차 장치 보면은 에코 드라이브 장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자동차 보면 에코라고만 써 있던 그 버튼이 있는 기억이 나는데 이 에코 드라이브는 이거 어떤 장치죠? 에코 드라이브는 이 친환경 경제 운전이라고 운전자가 직접 하게 되면 연료를 20-30% 이상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방법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자동차 시스템에다가 에코라는 스위치를 넣어서 에코라는 스위치를 눌러주게 되면은 가속 페달을 내가 세게 밟아도 적당히 연료가 공급이 되면서 속도를 내기 때문에 연료 낭비를 줄여주고 그래요?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지면 세게 틀지 않게끔 적당히 서서히 올라가게끔 만들고 이런 거를 이 차의 시스템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럼 이 에코 버튼을 무조건 누르고 운전해야 되겠네요? 누르시면 좋아요. 누르면요 연료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ISG 있죠? 예. 아이들 스톱앤고 시스템이라고 공회전 제한 장치. 우리나라 차에도 일부 있고 유럽에서 들어온 차들은 100% 들어가 있는데 그거 엔진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신호등 앞에서 쓰면은 엔진이 자동 정지돼주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 공회전 차가 신호등 앞에 서 있을 때 연료 절약을 시켜주는 건데 이 연료 절약이 양이 굉장히 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거 또 에코 스위치 이런 것들이 사람이 직접 에코 드라이브를 하면 좋은데 안 하더라도 이걸 눌러주게 되면 그 효과만큼 연료가 절약이 되고 차가 무리가 안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좀 짧게요. 우리가 이제 비상 탈출을 위한 안전 도구로 유리깨는 비상 망치 있잖아요. 요거 이제 항상 좀 구비하라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거 사용법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유리창이 있으면 그 가장자리부터 깨라면서요. 맞습니다. 모서리 깨죠. 중간에 깨면 안 깨지고요. 안 깨지죠. 또 요새 썬팅을 하기 때문에 더 안 깨지거든요. 그래서 모서리에서 몇 센치 정도 띄어서 모서리를 때리게 되면은 유리가 잘 깨집니다. 그리고 유리깨는 비상망치도 좋은 거 사세요. 좋은 걸로.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물려줘도 돼요. 그렇죠. 근데 뭐 중요한 10년, 게 20년 쓰죠. 요새 두 개 중에 한 대가 불량이에요. 망치가. 왜냐면 앞이 모서리가 텅스텐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걸 무쇠로 만들다 보니까 무쇠가 밀려 들어가서 안 깨지고
또 망치에 목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뭐.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예. 손잡이가 너무 짧으면은 비상시에 길어지 때릴 때 그 가격 속도도 있고 가속도가 그렇죠. 예. 가속도가 붙는데 예. 그게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 꼭 그 비상망치 하나씩 구비하셔서 운전석 옆에 꽂아 놓으시고 네. 내연기관차는 소화기 있으면 좋고요. 전기차는 소화기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연기가 나고 그렇죠. 시작이 되면은 끌 수가 없죠. 확대가 안 되는 소화기가. 곳에 주차시켜서 도망가서 신고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유리 깨는 망치가 없을 때는 그 왜 헤드레스트라고 하나요? 그걸 뽑아서 그걸 사용해라? 이렇게도 들은 것 근데 같은데. 그 얘기 안 깨집니다. 안 깨져요. 그걸로는 안 되고. 그거 얘기를 하는데요. 자세도 불량한 상태에서 예. 똑바로 성인들이 해도 안 깨지고요. 안 깨지고. 거기다 아까 틴팅, 썬팅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뭐 여성들 뭐 실 갖다 뒤꿈치를 가지고 때려라 또는 혁대 뽑아서 세 붙이는 안 된다. 다. 안 깨집니다. 그거 안 깨집니다. 아, 그거. 영화에서 보면 뭐 주먹으로도 깨고 팔꿈치로도 깨고 그러던데. 한번 절대 안 해보시기 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요.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남입니다. 오늘은 멋진 우리 이웃들 한번 만나볼까요? 부지런한 K 사장님 로빈 씨, 오늘 많이 바쁘세요? 한국인은 밥심인데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할 땐 하는 프로 직장인 로렌 씨, 일하면서 제일 기쁜 순간은? 퇴근할 때? 윙크 장인 트로트 가수 레오 씨, 어쩌다 트로트를 하게 됐어요? 한국의 흥에 반했죠. 여러분도 이런 멋진 이웃들과 함께 살고 계시죠?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다문화 이주배경 이웃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4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은 안동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안동시에서 일본 소프트뱅크와 함께 지역 창생 인턴십 프로그램 츄루테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안동시청 아나운서죠. 김주연 주무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동시청 공보실의 김주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안동에 귀한 손님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지방창생 인턴십이죠. 츄루테크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고 하셨는데 오늘 지방창생이란 말이 좀 낯설어요.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요? 네, 지방창생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의 국가적 과제입니다. 보통 잘 아시는 재생은 회복시킨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살린다. 네. 창생은 시작하다, 만들다 창과
살다, 살리다 생을 써서 회복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도시를 만든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일본에서 많이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서 일본 소프트뱅크 회사가 이제 안동에 직접 와서 안동에서 과제를 함께 이제 해결해 보자. 네, 그런 맞습니다. 프로그램이 되겠군요. 자, 이게 또 영어로 이게 영어인지 모르겠는데 TURE예요. 이거 네. 치루라고 읽는다고요? 치루 프로그램. 치루. 예, 이게 이거는 일본어예요. 뭐예요? 아, 이게 일본어입니까? 네, 일본어라고 일본어인데 하더라고요. 왜 영어로 써서? 소프트뱅크 회사가 만든 예. 인턴십 프로그램 이름인데요. 치루라고 하는 일본어의 치루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 일본어로 이제 데리고 간다는 뜻으로 치루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테크, 영어의 기술이죠. 예. 영어의 기술, 그러니까 치루테크, 학생들을 현지에 데려가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으로 프로그램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이 치루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또 아주 대표적인 뭐 대기업이죠. 소프트뱅크 네. 뭐 다들 아실 텐데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정도로 맞습니다. 예, 손정희 회장도 유명하고 자, 이 소프트뱅크라는 회사에서 이제 우리 한국으로 안동으로 이제 학생들을 보낸 건데 네. 소개 잠깐 해 주실까요? 어떤 회사인지? 네, 일본의 이제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많이 아시는 소프트뱅크란 회사가 2016년부터 지금과 같은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지금 처음이 아니라? 네, 2016년부터 하고 예.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예. 한국에 찾아와서 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16년부터는 이제 일본 내에서 아마 했을 것 네, 같고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2014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중에서도 안동을 선택했다. 네, 그중에서도 안동을 선택한 거죠. 예. 자, 그러면 어느 정도나 몇 명이나 오게 되는 겁니까? 네, 소프트뱅크 회사의 일원 45명이 안동시에 지금 찾아와 있는데요. 아, 이미 왔어요. 네, 이미 예. 왔어요. 45명에는 소프트뱅크 본부장부터 직원들 19명, 또 인턴십에 참가하는 일본인 학생 15명과 한국인 학생 8명이 있습니다. 또 일본인과 한국인 학생들이 함께 조를 구성해서 지난 9일 월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인턴십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 지난 2일. 네. 예, 그제군요. 예, 2일부터 7일까지. 자, 이렇게 아주 뭐 좋은 회사니까 거기 이제 여기에 참가하는 학생들도 아주 뭐 똑똑한 그런 친구들일 것 같은데 이번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선발된 겁니까? 네, 소프트뱅크는 2016년부터 인턴십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일본의 대학생 3천여 명 정도가 응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했고요. 그중 40명 정도가 선발됩니다. 3,000명 중에 네. 40명. 예. 보통 선발되는 친구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스카이와 같은 동경대, 교토대, 케이오, 와세대 대학교 친구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일본의 아주 뭐 저 제일 유명한 대학들이죠. 네, 이 대학들이. 그렇죠. 여기서 이제 선발이 됐다. 자, 일본 회사지만 한국인 그 학생들도 인턴으로 채용했다고 했는데 뭐 일본 그 학생들만큼이나 쟁쟁한 경쟁을 좀 통과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한국인 인턴은 일본어 역량이 매우 높은 300명 정도가 지원했고요. 그중 8명이 선발됐습니다. 네. 또 8명 중 7명은 현재 일본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친구들이라 이번 인턴십으로 함께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해서 모두 45명이 온 거죠. 그러니까 네. 예, 45명이 그저께부터 왔으니까 좀 이렇게 바뀌었네요. 이렇게 무리지어 다닐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시청에서 좀 봤어요? 네. 친구들께서 지금 처음에 올 때 먼저 시청에 와서 인사를 또 나누는 시작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곳곳에 친구들이 이 과정에서 한국에 또 안동에 어떤 과제가 있을까 하고 찾아다니면서 무리지어서 아마 과제를 열심히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이제 한국인 학생들도 이제 8명이 선발돼서 같이 온 건데 아무래도 이 학생들은 왜 여기 선발을 했을까? 혹시 통역 때문에 선발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한국인 인턴 친구들은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 언어 통역은 물론이고요. 한국의 정서와 또 문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가 반영되어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안동시 시책을 발굴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번 인턴십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소프트뱅크에서 왜 세계 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를 선택했을까요? 그중에서도 또 안동을 왜 선택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도시들도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선택한 것이냐? 우선 우리나라는 일본과 정서와 문화가 비슷한 나라라서 선택했다고 하고요. 예. 그중에서도 안동이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 3개가 있습니다. 3가지요? 예. 네. 뭡니까? 첫 번째, 안동시장이 대학교 교수 출신입니다. 그렇죠. 예. 학생들이 열심히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도 실제로 적용이 안 된다면 고민한 보람이 없잖아요. 예. 대학생들의 의견을 제안했을 때 실행 가능성이 있다면 시장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고요. 예. 또 두 번째, 안동시가 기존의 혁신적인 사업을 다른 도시들보다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원활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예. 또 마지막 3번째, 우리 안동시 공무원 중에 실제 일본인이 있습니다. 예. 일본어권의 국제 교류와 통역 지원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턴십 사업을 진행했다면 중간다리 역할자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하네요. 네. 자,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우리 안동 지역이나 또 학생들 그리고 일본 기업의 소프트뱅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각각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알아보자. 네. 우리 안동 지역이 얻을 수 있는 그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안동 지역에서 바라보면 지역의 과제를 외국의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요. 창의적인 제안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했고요. 예. 또 한국에서 최초로 한일 대학생 프로그램을 개최했다는 점에서 우리 안동의 도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요. 또 이 프로그램을 위해 정말 많은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로 해외 학생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우리 안동시 공무원들의 새로운 역량도 키울 수 있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 어떤 거죠? 네, 자신이 살고 있던 일본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지역의 과제를 찾아보고 또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사고 역량도 기를 수 있고요. 또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고방식과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죠.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요. 네, 사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점에서 일본 회사는 사회 공헌도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인턴십 과정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과정을 가까이서 보잖아요. 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인턴십 과정을 추후 채용 과정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서 특히 안동시의 관련 부서 그 공무원들이 오래전부터 준비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떤 부서에서 돕고 있나요? 네, 6일 동안 진행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각 4개의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네. 첫 번째 과제인 인구 증가 및 청년 인구 유치를 위한 시책 개발은 지방시대 정책실에서, 두 번째 도시재생 사업과 신세동 벽화마을 활성화 도시재생 시책 발굴은 건축과에서, 세 번째 귀농 인구 증가 정착 정책은 영농지원과에서, 네 번째 과제인 세계유산 하회마을의 체류형 관광객 중장기 유치 방향은 문화유산과에서 담당을 맡았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부서에서 힘을 합하고 있고. 자, 우리 공보감사실에서는 뭐 하는 거 없나요? 아, 네. 저는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예. 자, 이렇게 학생들이 4가지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 거군요. 청년 인구 유치, 신세동 벽화마을 도시재생, 귀농정책, 하회마을 관광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도와주고 있다는 네. 거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군요. 준비한 게 좀 많이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도 기존에 하던 업무들이 있을 텐데 따로 이렇게 시간 내서 장기간 이렇게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의 이런 노력들 덕분에 아마 소프트뱅크 회사와 또 일본, 우리나라 학생들이 안동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오늘 안동 소식은 일본 소프트뱅크와 함께하는 지방 창생 인턴십 찌루라 그랬죠? 찌루텍. 찌루테크. 찌루텍 프로그램에 네. 대해서 안동시청 김주연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기분 좋은 안동 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시청 아나운서 김주연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자,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까지 계속 나오고 있던데 대통령 지지율 계속해서 크게 하락한 결과가 발표되고 있던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갤럽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또는 다른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임기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지지율 거의 임기 최저치에 근접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3%로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예.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가 더 올라간 66%로 나타났습니다. 긍정 23, 부정 66인데 예. 한국 갤럽 조사 결과 추이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많이 내려갔을 때가 총선 직후 21%인데 여기에 거의 근접한 23%의 지지율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네요. 21% 예. 나와가지고 이러다가 예. 진짜 10% 보는 거 아니냐고 걱정 많이 했었는데 역대 두 번째군요. 이번에 23%가. 그렇습니다. 23%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첫 해 상당히 지지율로 곤혹을 치렀을 때도 24%가 최저치였기 때문에 예. 그보다는 더 내려가지 않았는데 총선 이후에 반전을 도모해야 된다. 또 반등을 시도해야 된다라는 분석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이번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더 내려간 23%. 우리가 뭐 교과서에 명확한 또는 뚜렷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을 분석할 때 대체로 우리 데이터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그렇고 또 여러 평론가들의 의견도 그렇고 지지율이 25% 그러니까 응답자 4명 중 1명 밑으로 내려가면 내인덕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직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2년 8개월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지율만 놓고 보면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의료 대란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고 인사 참사도 좀 생각이 나고요. 뭐 어떻게 분석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이제 분석을 할 때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는데 대체로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의 기본적으로는 한 3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경제 상황이 좋으면 그만큼 국정 운영을 빼어나게 잘하는 경우들 그러면 이제 40%, 인사를 잘하면 50%, 또 여기에 소통까지 잘하면 60%거든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이 지지율이 매우 높을 때 공공행진을 할 때 보면 이 모든 것이 삼박자가 갖추어졌을 때 또는 임기 초반에 이른바 국민이나 또 언론으로부터 상당히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허니문 랠리일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지지율이 높습니다만 소통을 유독 잘했던 인물로 미국 대통령에서 평가받는 사람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거든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경제도 나쁘지 않았고 인사는 잘했고 소통은 빼어나게 잘하면서 65%로 임기를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칠 때 65%였어요. 와.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소통에 대한 오바마처럼 소통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경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와 소통을 잘하면 한 40%대 중반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23%라는 것은 인사, 소통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왜냐하면 얼마 전에 소통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라는 것은 그만큼 총체적 난국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는 언제쯤 퇴임할 때 65% 지지를 받는 그런 대통령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누군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레이건처럼 행정하고 오바마처럼 소통하라. 지지율 60%와 지지율 70%대로 퇴임을 했던 대통령이거든요. 우리나라 아직 없었죠, 역대. 없습니다. 퇴임할 때 그 정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45%로 상당히 높긴 했습니다만 또 정권 재창출은 안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권 재창출까지 한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지지율 70%로 퇴임하면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 부통령이었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으로 정권까지 이양되면서 말 그대로 역대 러시모 산에 아시겠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을 비롯해서 얼굴이 새겨져 있는 바위산입니다. 러시모 산에 한 명의 대통령을 더 새겨야 된다면 그 사람은 레이건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최고의 길을 걸었던.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의 소통이 얼마나 됐냐면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MBC나 ABC나 CNN 방송에서 동시에 Ladies and Gentlemen, American Citizen 하는 순간 지지율이 10%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대단했던 대통령의 그 소통을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정치권의 이슈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복 수사란 얘기도 나오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배은망덕 수사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것이 이 정쟁 또는 정치 파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첨예한 또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인 또 문다혜 딸에 관련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계엄령에다가 문다혜 씨와 관련된 이슈까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다혜 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명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또 전직 대통령이 소환되는 거야. 이러면서 파국으로 좀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냉정한 수사는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제 딸인 문다혜 씨의 전 남편이 이제 이거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2018년에 이스타젯 그러니까 실소유주가 태국 이스타젯의 최소유주였던 당시 2018년으로 돌아갑니다.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3월 달에 임명되면서 2018년입니다. 7월 달에 전 사위죠. 이 서모 씨에 대해서 이제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 대가성이 아니냐, 좀 이해 충돌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지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빨리 좀 수사가 이루어지고 진위 여부에 대해서 또 누가 혐의가 있는지 밝혀지면 되는데, 2018년에 사안인데 지금 몇 년입니까? 2024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물타기로 다시 수사를 전면에 끄집어낸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정쟁의 사안으로 번지는 그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지금이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6년 전 일이고 물론 4년 전에 고발을 당한 거고, 근데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국민들 시선을 돌리기 위한 거 아니냐는 그런 추측, 그런 비판도 좀 있고, 물론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수사는 이제 정확하게 성역 없이 돼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제 자꾸만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로 인해서 전국이 또 더 경색되고 얼어붙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누가 혐의가 있는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또 일정한 시간 범위 내에는 가려져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최근에 김건희 여사 수사와 또 많이 비교가 되고 그래서 이런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지난 1일 일요일이었죠.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회담이 있었는데, 자, 이것도 할 얘기가 워낙 많은데요. 간단하게 총평 한 말씀만 좀 들을게요. 만나긴 잘 만났다. 하지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손에 잡히는 무언가일 것이다. 그 무언가는 바로 민생이겠죠.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을 위해서 좀 실질적인 뭔가가 또는 이 민생 관련돼서 해법이라든지 또는 그동안 산적하게 쌓여 있었던 또는 오랫동안 지체되어 왔던 최상병 특검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라든지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락이 되기를 많이들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진전되지 못했고,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결국 제한적인 것 아니냐. 본인의 운신의 폭은 윤석열 대통령과 얼마만큼이나 또 서로 협력이 가능한지 여부 또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냐 여부가 핵심이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만났고 앞으로 이 민생과 관련된 협의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또 서로 간에 이 한동훈 대표는 10월 선고에 대해서 재판 선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또 직격을 가했고 그날 모두 발언해서 했죠. 아예 옆에 그렇습니다. 두고. 예. 회담 때 그게 이제 또 재소환되는 과정을 또 반복하는 상황들이 벌어졌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계엄령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또 정말 이게 다음 회담은 가능한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결국 말짱 도루묵된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일말에 기대는 했지만 예상대로 아무 성과가 없는 그런 여야 대표 회담이었고 근데 그 계엄령 말씀하셔서 좀 여쭤보겠는데 이거 아마 이 얘기 듣고 국민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죠. 있는 건가 아니면 근거 없는 가짜 뉴스냐, 거짓 선동이냐 이렇게 보는 건데 양측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너무 놀라운 이런 발언이 그렇죠. 나와서요. 한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계엄령이라는 게 진짜 이게 우리가 무슨 우리 80년에 80년대 그렇습니다. 이제 뭐 군사 정권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12. 상당히 경천동지할 일인데 예. 첫 번째로는 실제로 일어날 일인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상이 안 돼요. 지금 2024년인데. 그럼요. 예. 어느 국민이 계엄령이 군인들이 또 국회의원들을 정치인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해가고 그걸 어떻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에서 그렇다면은 헌법 77조라든지 헌법 44조에 의해서 계엄령이 선포되거나 또는 계엄령이 해제되거나 44조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과 관련된 여부인데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마구잡이로 체포해 갈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우리가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따져보는 거라면 두 번째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더 주목을 합니다. 왜 민주당에서는 계엄령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것이 단순히 여야 대표회담에서 서로 신경전으로 나온 거라기보다는 이 계엄령이 바로 인사와 관련이 있겠죠. 또 수사와 관련이 있겠죠. 왜냐하면 인사와 관련된 것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인사청문회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뭐 충암고 출신의 이 장성이 전체 400명 장성 중에서 4명이라는 이게 아니라 이게 너무 인사 자체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민들의 여론과는 배치되게 그렇게 인사가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쭉 이제 그동안의 인사들 뭐 독립기념관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여론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지지율이 그렇게 추세가 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김건희여서 수사 등 최상병 특검 등 코너에 몰리게 될 경우에 만약에 전시사변의 사항이 뭐 일어나야 계엄령이 선포되겠지만 그런 유사한 상황이 오더라도 계엄령 선포를 통해서 국면 돌파라는 것이 또 유발되지 않겠느냐,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정치적인 발언이었을 가능성은 높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민주당이 근거 없이 또는 어디선가 제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제보가 뚜렷하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또는 다른 방향을 시도할 필요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답답함에 대한 뭐 공격이든 또는 토로이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소통이 되도록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또 조언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지적이라든지 이렇게 또 볼 필요는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계엄령설이 전혀 사실 무근이기를 저는 물론 뭐 모든 국민이 그럴 겁니다.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실 무근이라면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한 또 역풍이 또 예상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표가 직접 대표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최근에 그 청문회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뭐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이게 다 경호처장이 불러서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또 부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경호처장이. 자,
이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뭐 반국가 세력이니 뭐 결사항전해야 된다느니 거짓 선동 세력 등등 이런 발언을 계속 하던 차에 이런 계엄령설이 나와서 이거 혹시나 근거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박근혜 정권 당시에 또 실제로 기무사에서도 계엄령 그 문건이 나오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상하기 싫은데 예. 네.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또 아닌 것도 같고요. 그렇습니다. 2017년에 이제 기무사에서 그 이제 기무사가 해체되고 지금 다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변경된 것이 이제 방첩사령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 기무사에서 이제 계엄 관련 사안들이 문건에서 이제 검토되었다는 이제 문건에 대한 부분들이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것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혐의가 됐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민주당에서 이제 계엄령이라고 하는 아주 좀 극단적인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지적을 한 것은 좀 수정 또 보완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엄령이라는 것이 실제 계엄령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계엄령에 대한 지적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의 답답함에 대한 이제 민주당의 직언과 또 직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적과 직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경고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낮아지는 것과 이제 맞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임기가 2년 8개월여나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통령실이든 정부가 보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국회 개원식이 있었잖아요. 한 석 달 넘게 늦게 개원식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지난 87년 이후 최초로 대통령이 불참하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뭐 이건 그냥 뭐 우스갯소리를 좀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이 왜 불참을 했을까? 이재명 대표 보기 싫어서 1번, 2번 한동훈 대표 보기 싫어서 3번 조국 대표 보기 싫어서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를 좀 여쭤볼게요. 제가 4번도 있어요? 원래 4번은 모두 다. 모두 셋 다. 네, 그거겠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왔던 이제 발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아서라는 거지만 이제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협조적이지 않다라는 이유일 테고 따지고 보면 이제 반대로 또 해석을 한다면은 야당 쪽에서는 야당과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또 불만도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도 썩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의 연찬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전에는 참석을 하지만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국 대표하고는 더 추가할 필요도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더군다나 집권 여당이고요. 조국혁신당은 어쨌거나 국회에 지금 1, 2, 3당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4+1 지금도 의정 갈등이 지금 추석 명절 앞두고 상당히 심각한데 협력을 하고 또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거든요. 입법 사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저출생과 관련된 저출생 인구 전략 기획구의 경우에도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한동훈 대표의 질문에 한동훈 대표라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공공적인 소통을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이재명 대표 또 한동훈 대표 심지어는 조국 대표까지 그다지 이 소통적 관계에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뭐 여러모로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